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속영장이란 보통은 경찰 쪽에서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이런 심사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물론 검찰에서 바로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가 되냐?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심사를 하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금방 말씀드린 그런 구속의 사유와 더불어서 이런 범죄의 중대성, 이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사람이 또 죄를 저지를 것 같은지, 그리고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가 언제 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형사소송법 제201조 2에 보면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1항에 보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받았으면 그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피의자가 아닌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부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부인을 한 뒤에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정해서 이거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매우 촉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건에서도 10월 7일에 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길었습니다. 한 3일 뒤에 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지를 한 때가 또 하루 전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루 전에 실질심사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밤을 새면서 준비를 하죠. 의뢰인이 구속이 돼 있으면 그 구속된 의뢰인한테 가서 접견을 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다 듣고 그걸 정리를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구속된 상태로 판사님 앞에 서는 거죠. 그 중간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법정 중앙에. 그래서 마이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피의자 오른쪽에 있는 변호인석에서 이렇게 앉아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검사가 구속 사유를 쫙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속의 사유가 되고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고 주거도 일정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속이 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사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판사님이 변호인에게 묻습니다. 변호인 의견 이야기하세요. 의견서를 준비를 해갈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의견서를 준비를 해서 판사님한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상황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판사님에게 구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뢰인이 왜 구속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요.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구속을 담당하셨던 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토대로 들었을 때 이 구속을 시킬지 말지 제일 크게 결정하는 것은 주거가 일정한지, 그리고 이런 부양하거나 연락하는 가족이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부양하고 연락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도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다고 하면 그 주거에 계속 살 테니까 도주를 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는 곳이 일정치 않거나 자기 주소지도 아닌 쪽에 얹혀 산다, 그렇게 했을 때는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최소 4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혐의로 내가 구속이 되어야 된다고 검사가 주장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혐의별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안 좋은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혐의별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판사님이 듣기에 합리적으로 들리게 이야기를 해야지 명확하게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면 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여부. 주거지가 있다고 하면 그 주소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판사님이 그 주소 뭔지 아세요? 이러는데 제가 부모님 집이라서 주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판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주소도 모르는 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이걸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거지와 부양할 가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그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재판을 잘 받겠다, 조사를 잘 받겠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이 CCTV 보세요, CCTV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증거인멸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변호인한테 한번 이렇게 묻거든요. 변호인 의견 진술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일어나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판사님이 피의자한테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제가 얘기를 한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실시심사를 대응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국선을 쓰면 안 되냐? 꼭 사선이라 해야 되냐? 그러면 언제 국선을 쓰면 되고 언제 사선을 쓰면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국선과 사선의 차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선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게 되면 보통 언제 보게 되냐면 이 구속영장 실시심사 신문기일 한 30분 전에 보게 됩니다. 그 30분 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겠죠. 하지만 그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접견을 가기도 하고, 저는 구속영장 실시심사 전날에 경찰서 가가지고 새벽에 접견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긴급하게 연락이 왔을 때는.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두 다 아는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더 적어질 수도 있겠죠. 국선 변호사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속이 왜 되면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일단은 증거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증거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런 거 자료 좀 있을까요? 그러면 가족들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실제로 이제 접견을 가거나 화상 접견을 신청을 해서 하거나 접견을 해야지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 소통하는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 증거 확보 차원이나 이런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이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당사자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힘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사건에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속이 일단 되어버리면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님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속을 그렇게 시킬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물론 안 그러신 판사님도 있겠지만 선입견이 또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게 좋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최소한의 4가지 있잖아요.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는지,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지 여부, 주거지가 어떻게 되는지,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 4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하면 법무법인 근본으로 연락 주시면 만사 다 제쳐두고 구속영장 실시심사 성심껏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했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이 구속영장 실시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기각을 받아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